장감대감 소점아님, 한여름 더위에도 잘 오셨사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얼음 동동식혜에 엿기름이 빠진 것과 같을 터이니 자리 고이 펴고 귀 기울이시지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펼쳐보겠사옵니다. 옛날 옛적에 조선 후기 한양 근처에 권세와 재물이 하늘까지 닿을 듯한 대감댁이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진 그 저택은 마치 용궁처럼 화려했고 대문 앞에는 늘 드나드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끝없는 탐욕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대감마님은 매일같이 장부를 들여다보며 재물을 세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냉혈함은 하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어느 겨울날 오래 부린 늙은 하인 만숙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마님이 약값을 대주려 하자 대감마님은 차갑게 말했어요. 무슨 헛된 돈 쓰는 소리요. 늙어서 쓸모 없어진 놈에게 약값까지 대줄 이유가 어디 있소. 여보, 그래도 10년 넘게 우리 집을 위해 일한 사람인데 일한 만큼 밥 먹여주고 잠자리 제공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더 이상 일 못하는 놈은 내보내는 게 당연하지 않소. 결국 대감집을 위해 한평생 일했던 늙은 여종은 한겨울에 쫓겨났고 며칠 뒤 얼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님이 눈물을 흘리자 대감마님은 코웃음을 쳤죠. 그까지 타인 하나 죽었다고 우는 게 말이 돼오? 돈 한 푼 아끼지 못해서 어떻게 부자가 되겠소? 마님은 처음에는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기도 했죠. 여보, 재물도 중요하지만 사람 마음도 돌봐야 하지 않겠어요. 사람 마음이 돈을 벌어다 주오. 정 떨어서 배부르기라도 하오. 몇 년이 지나면서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큰 가뭄이 들어 동네 사람들이 굶주릴 때 마님이 곳간의 쌀을 조금이나마 나눠주려 하자 대감마님은 발끈했습니다. 미쳤소? 우리 쌀을 그 거지들에게 주겠다고? 서방님,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죽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오. 내 쌀 한 톨이라도 남에게 주는 것은 절대 허락할 수 없소. 그는 곳간에 자물쇠를 3개나 채우고 열쇠를 품에 차고 다녔어요. 동네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어나간다는 소식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더 끔찍한 일은 자신의 혈육에게까지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의 혼사가 정해졌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무슨 소리냐? 좋아하는 게 밥 먹여주느냐? 김판서댁 딸과 혼인하면 우리 재산이 2배로 늘어난다. 내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자 대감마님은 냉소했어요. 남자가 그런 시시한 것에 울어? 돈과 권세만 있으면 여자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법이다. 마님은 며느리가 처음 대문을 들어서던 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20살 갓 넘은 며느리는 얼굴에 수줍음과 두려움이 어려 있었는데 시아버지인 대감마님은 첫 만남부터 차갑게 말했죠. 얘야, 이 집에 온 이상 내 존재 이유는 하나다. 우리 집안의 재산을 늘리고 아들 낳는 것뿐이야. 다른 헛된 생각은 하지 마라. 며느리는 겁에 질린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은 며느리가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였습니다. 마님이 며느리를 위로하고 있는데 대감마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쓸모없는 것. 아이도 제대로 못 낳으면서 우리 집 밥이나 축내고 있구나. 빨리 다시 아이를 가져야 할 것 아니냐. 며느리는 몸도 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을 듣고 엉엉 울었어요. 마님은 그 모습을 보며 남편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버렸죠. 그래도 며느리가 아픈데 말이라도 잘해주지요. 아프면 어쩌겠소? 아픈 것도 제 팔자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오. 마님은 10여 년을 그렇게 남편을 바꿔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대감마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완고하고 잔인해졌죠. 마지막으로 마님이 간청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까? 충분하다니. 나는 이 고을에서 제일 부자가 될 것이오. 아니, 한양에서 제일 부자가 되어야 하오. 그럼 아들과 며느리는 어쩌고요? 내 아들이 호구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냉혈한이 되는 게 낫소.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법이오. 그날 밤 마님은 남편의 콧고리 소리를 들으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토록 인간성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서글플 뿐만 아니라 무서웠죠.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구나. 저 탐욕은 언젠가 내 아들을 잡아먹을 것이야. 마님은 안채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말이에요. 오래된 상자에서 친정 아버지가 그려주신 산골 땅의 지도를 꺼내며 마님의 눈에는 이미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이튿날 새벽 마님은 마음을 굳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뢰할 만한 몸종 춘섬이를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춘섬아, 오늘부터 조심스럽게 짐을 꾸려야겠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마님, 어디를 가시려는 것이옵니까? 춘섬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마님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산으로 갈 것이다. 내 친정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그 산골 땅으로 말이야. 마님, 그곳은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맹수도 나온다고 하고, 험해도 여기보다는 낫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을 테니까. 마님은 며칠에 걸쳐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들을 뒤로하고 무명배 옷을 골랐어요. 값진 금비녀와 은장도 대신 낙과 호미, 바늘과 실 같은 실용적인 도구들을 챙겼죠. 쌀과 된장, 소금 같은 기본적인 식료품도 대감마님 몰래 조금씩 따로 보관해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마님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평생 남이 해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았던 자신이 이렇게 직접 손을 써서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님은 드디어 아들을 불러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랑채 뒤편 조용한 곳에서였어요. 얘야,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렴. 예,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아들의 얼굴에는 순진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따로 부르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우리는 이 집을 떠날 것이다. 너와 내 아내, 그리고 나까지 함께 말이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집에서만 살아온 터라 다른 곳으로 간다는 생각 자체가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내 아버님의 욕심이 언젠가는 이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다. 아니, 이미 망하기 시작했어. 그 전에 우리라도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어머니, 아버님께서 허락하실 리가. 허락을 구할 생각은 없다. 몰래 떠날 것이야. 마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이때 마침 며느리가 차를 가져오다가 이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차 쟁반을 떨어뜨릴 뻔하며 급히 다가왔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마님을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왜 이 편안하고 따뜻한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엔 아랫사람들이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겨울이면 온돌도 뜨겁게 데워주는데. 며느리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산속에 가면 굶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추운 겨울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마님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나약함과 의존적인 마음가짐이 마님을 더욱 확신시켰어요. 그 편안함이 바로 너희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이 집은 겉보기엔 꿀처럼 달콤하지만 결국엔 독이 될 집이야. 어머님, 무슨 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어제 내가 보지 못했느냐? 내 시아버님이 병든 하인을 길바닥에 내다버리는 것을. 오늘은 남이지만 내일은 우리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시아버님의 그 차가운 모습을 목격했을 때의 충격이 되살아났거든요. 사람은 제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 줄 알아야 진짜 사람이다. 남이 차려준 밥상에만 길들여지면 언젠가는 그 밥상이 사라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법이야. 하지만 어머님, 며느리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평생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터라 직접 손으로 일한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거든요. 서방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손에 흙을 묻혀본 적이 없으신데 어떻게 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배우지 않으면 평생 남의 손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어.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해 본 적이 없었지만 아내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머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내 아버님께 말한다고? 그분이 허락할 것 같으냐? 마님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희 아버님은 너를 돈 버는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께 우리가 떠나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냐? 아들은 아버지의 차가운 얼굴을 떠올리며 몸서리쳤어요. 정말로 아버님께서는 자신들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소유물로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 더 늦으면 때가 지나고 만다. 마님은 일어서서 창문 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산자락이 어스름하게 보였죠. 내일 새벽에 떠날 것이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가져가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나가자.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해야 할 것은 이 집에 남아있는 것이다. 내 시아버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무서운 일이야. 아들은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떠난다고 하니 막막했어요. 하지만 둘 다 마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들의 대답에 며느리는 더욱 크게 울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은 집안이 조용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각각 다른 생각으로 뒤숭숭했습니다. 마님은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고 있었어요. 새벽 닭이 울기 전 마님과 아들, 며느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대감마님이 깊이 잠든 사이를 틈타서 말이에요. 춘섬이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수레에 짐을 실었는데 그 짐이라는 것도 정말 소박했어요. 아가야, 그 비단 치마는 두고 가거라. 산에서는 쓸모가 없을 테니. 네, 어머님. 며느리는 아직도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마님의 말에 순순히 따랐어요. 평생 입어온 화려한 옷들을 뒤로하고 무명옷 몇 벌만 챙겼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들고 다니던 비싼 북과 벼루 대신 낙과 호미를 손에 쥐었어요. 손에 익지 않은 농기구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죠. 서방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어머님 말씀이 옳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야. 수레를 끌고 산길로 향하는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자꾸만 고개가 돌아갔어요. 태어나고 자란 집이 점점 작아져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저려왔거든요.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그들은 드디어 마님의 친정 땅에 도착했습니다. 산자락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그곳은 정말 한적했어요. 오래된 집터가 남아 있었는데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고 벽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죠. 어머님, 여기가 그 땅인가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초라했거든요. 그렇다, 아가야. 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 이곳에서 사셨단다. 난리를 피해 숨어 지내시던 곳이지. 마님은 무너진 집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되살렸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생하게 떠올랐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곳에서 지낸 몇 년이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하셨어.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어머님, 지붕도 다 뚫어져 있고 벽도 성한 곳이 없는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가야, 집은 다시 지으면 되는 법이다. 중요한 건 이곳에 깨끗한 물이 흐르고 땅이 기름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야. 마님은 며느리의 손을 이끌고 집 뒤편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정말로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고 작은 밭터도 남아 있었죠. 저 밭에서 나는 채소와 곡식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남에게 빌붙지 않고 말이야. 아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공기가 맑고 새소리가 아름다웠거든요. 대감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로움이 온몸에 스며드는 것 같았죠.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여기서라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서방님, 저희는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집 고치는 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배우면 되는 것 아니냐, 아가야. 마님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사람은 원래 배우는 존재다. 내가 지금까지 바느질과 요리를 배운 것처럼 농사와 집 고치는 것도 배울 수 있을 테니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무너진 집의 한 모퉁이에 자리를 폈어요. 바람이 새어들어와 추웠지만 마님은 작은 불을 피우며 따뜻하게 해주었죠. 아가야, 무서우면 어머니 곁에 가까이 와서 자거라. 며느리는 마님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무서움보다는 마님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거든요. 어머님, 저 같은 부족한 며느리를 이렇게 챙겨주시니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제 한 식구가 아니라 한 운명이다. 함께 이겨내야 할 일들이 많으니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지. 아들도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대감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정착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님은 며느리에게 물 길어오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아들에게는 나무 베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서방님, 그렇게 하시면 다치십니다.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아들은 도끼질을 서툴게 하다가 손에 상처를 내기도 했어요. 괜찮다. 이것도 다 배우는 과정이니까. 아들은 아픈 손을 보며 웃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상처가 자랑스럽게 느껴졌거든요. 평생 처음으로 제 손으로 일해서 생긴 상처였으니까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물 한 바가지 길어오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가야, 이제 제법 물동이를 안정되게 이고 다니는구나.
마님의 칭찬에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어요. 어머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세 사람은 조금씩 이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비록 힘들고 서툴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대감댁에서 느꼈던 숨막히는 긴장감 대신 맑은 공기와 새소리가 마음을 달래주었거든요. 정착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진짜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님이 가져온 쌀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산에서 직접 구해 먹을 것들을 찾아야 했거든요. 아가야, 이제 밥을 짓기 위해 불을 피워보거라. 마님이 며느리에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나무 토막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님, 저는 불 피우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20몇 해를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직접 불을 피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부싯돌은 어떻게 쓰는지 아느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했어요. 대감댁에서는 늘 하인들이 모든 걸 다 해주었으니까요. 한편 아들은 밭일을 시작하려고 삽을 들었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할 줄 몰랐어요. 으악! 삽질을 하다가 손에 물집이 잡혔는데 아픈 것보다는 자신의 무능함이 더 부끄러웠죠. 서방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달려와서 남편의 손을 살펴보았어요. 괜찮다. 그런데 정말 창피하구나. 아들은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평생 책만 읽고 살아왔던 자신이 한심스러웠거든요. 마님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스러웠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말이죠. 얘들아, 부끄러워할 것 없다.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마님은 직접 불 피우는 법을 보여주었어요. 마른 나뭇가지를 쌓고 부싯돌로 불씨를 일으키는 과정을 천천히 설명해 주었죠.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도록 나무를 쌓고 작은 불씨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불로 키우는 것이야. 며느리는 마님의 손길을 따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불씨가 일어나는가 싶으면 금세 꺼져버렸고 연기만 자욱하게 피어올랐죠. 흑흑.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연기에 눈물까지 흘리며 울상을 지었어요. 아가야, 포기하지 마라. 처음에는 누구나 그런 법이다. 마님은 며느리의 등을 다독이며 격려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삽질을 해보려 해도 흙이 제대로 파이지 않았고 괭이질을 하면 헛방만 찍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렸을 때부터 몸을 쓰는 일을 배워둘 것을. 후회해도 소용없다. 지금부터라도 배우면 되는 것 아니냐. 마님은 아들에게도 차근차근 농기구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손에 힘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몸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말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연기를 마시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내 불을 피우는데 성공했거든요. 어머님, 불이 붙었어요. 며느리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손뼉을 쳤어요. 그 작은 불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보였죠. 잘했구나, 아가야. 이제 진짜 내가 지은 불이다. 마님의 칭찬에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거렸어요. 이렇게 작은 성취가 이토록 기쁠 줄은 몰랐거든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동안 삽질 연습을 한 끝에 드디어 작은 고랑을 팔 수 있게 되었죠. 서방님 정말 대단하세요. 며느리가 남편의 성과를 보며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가져온 쌀이 바닥이 나자 산에서 나는 것들로 끼니를 때워야 했어요. 도토리나 칡뿌리라도 캐서 배를 채워야겠구나. 마님이 말했지만 그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 모르는 데다 구했다고 해도 어떻게 먹을 수 있게 만드는지도 몰랐거든요. 첫날은 굶다시피 했어요. 잘못 구한 나물을 먹고 배탈이 나기도 했죠. 서방님, 배가 너무 아파요. 며느리는 배를 움켜쥐고 끙끙거렸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 캐온 것 같아. 아들도 자책하며 며느리를 돌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고생을 한 후에 먹는 음식은 정말 달았어요. 겨우 구한 도토리 몇 알로 죽을 끓여 먹었는데 그 맛이 대감댁에서 먹던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었거든요. 이상해요, 서방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며느리는 도토리죽을 한 숟가락씩 아껴가며 먹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음식의 진짜 맛을 모르고 살았나 봐. 아들도 감격하며 말했어요. 정말로 그 한 숟가락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마님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이제야 알겠구나. 수고한 만큼 달콤한 법이라는 걸 말이야. 네, 어머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그제야 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곧 얻는 길이고 땀 흘린 만큼 보람도 큰 법이라는 걸 말이에요. 대감댁에서의 풍족함은 남의 것이었지만 이곳에서의 고생은 온전히 자신들의 것이었거든요. 산속 생활이 한 달을 넘어서자 세 사람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죠. 어느 날 밤 작은 모닥불 앞에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낮에 가시에 찔린 손을 어루만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목소리에는 지침이 가득했어요. 아직도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임시방편 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어머님께서 들으시면.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마님은 이미 며느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괜찮다. 아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지. 마님은 모닥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불꽃이 흔들리면서 마님의 얼굴에도 그림자가 어렸다 사라졌다 했죠. 어머님. 며느리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아가야, 어머니가 너희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마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었죠. 나는 평생을 남이 지어준 옷을 입고 차려준 밥을 받아 먹으며 살았다. 마님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친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시집 와서도 그랬지. 친정 부모님도 내 시아버님도 나를 온실 속 화초처럼 기르셨거든. 며느리와 아들은 마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하인들이 내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심지어 머리까지 빗겨주었지.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어. 마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시집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시아버님은 나를 귀한 물건 다루듯 했거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어. 어머님.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내 두 손으로 삶을 일군 적이 없었다.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말이야. 마님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흙과 가시의 상처투성이가 된 그 손을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게 무슨 뜻이십니까, 어머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손으로 직접 불을 피우고 내 발로 물을 길어오고 내 힘으로 밥을 짓는다는 것.
이 모든 게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구나.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감댁에서는 모든 게 풍족했지만 정작 내 것은 하나도 없었어. 내가 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제야 며느리는 마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두려운 건 굶주림이 아니다, 아가야. 마님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셨어요. 너희가 제2의 나처럼 껍데기뿐인 인생을 사는 것이 두렵구나.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대감댁에서 너희는 정말 행복했느냐?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느냐? 마님의 질문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대감댁에서의 생활은 편안했지만 공허했거든요. 저는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그렇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을 거야. 마님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떠냐? 힘들지만 하루하루가 보람되지 않느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그랬거든요. 힘들었지만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은 성취라도 이루어낼 때의 기쁨은 대감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서방님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대감댁에서는 늘 무기력해 보이셨는데 여기서는 눈빛이 살아나신 것 같아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그때 며느리가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의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아가야, 일어나거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마님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 말이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에 공허했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 말이죠. 며느리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존경의 마음이 싹 텄어요. 마님이 단순히 고집센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은 지혜로운 어른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어머님, 앞으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을 따라 진짜 사람다운 삶을 배우겠습니다. 며느리의 다짐에 마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평화로운 산속 생활이 석 달을 넘어갈 무렵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아래에서 올라오는 나그네가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산 너머 대감댁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네. 마님과 도련님, 새댁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온 동네가 뒤집어졌다나. 마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언젠가는 들킬 줄 알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며느리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죠? 아버님께서 저희를 찾으러 오실까요? 아가야, 진정해라. 아직 정확한 소식은 아니잖느냐. 하지만 마님의 목소리도 평소만큼 단단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정말로 대감마님이 나타났습니다. 몇 명의 노복들을 데리고 산길을 헤치며 올라온 것이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감히 나를 버리고 이런 곳에 숨어 살고 있었다니. 대감마님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어요. 노복들이 마님과 아들, 며느리를 애워쌌죠. 아버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대감마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내 집 종손이 이런 거짓골로 살고 있다니. 우리 가문의 체면이 말이 되느냐. 대감마님은 아들의 거친 손과 해진 옷을 보며 혀를 찼어요. 당장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미친 짓은 이제 그만두어라. 아버님, 저희는. 닥쳐.
감히 아비에게 대들 셈이냐? 대감마님이 소리를 지르자 노복들이 아들과 며느리를 붙잡았어요. 두 사람은 저항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놓아주십시오. 저희는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며느리가 울부짖었지만 대감마님은 냉소를 지었어요. 내 놈도 미쳤구나. 이런 거지굴에서 사는 게 좋다고. 마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아이들을 놓아주세요. 이곳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 이런 곳에서 무슨 행복이 있다는 거요? 대감마님은 무너진 집과 거친 밭을 둘러보며 역겨워했어요. 당장 짐을 싸서 따라와요. 더 이상 이런 헛된 노름은 그만둬야 해. 저희는 가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대감마님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이놈들이 완전히 미쳤구나. 강제로라도 데려가겠어. 노복들이 세 사람을 묻기 시작했어요. 마님은 무력하게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저항했죠. 이곳이 우리의 진짜 집입니다. 당신의 그 차가운 집은 감옥일 뿐이에요. 하지만 대감마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결국 강제로 대감댁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대감댁에 도착하자마자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방에 갇혔어요. 대감마님은 그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했거든요. 이제 정신 차리고 예전처럼 살아라. 더 이상 그런 미친 생각은 하지 마. 며느리는 화려한 방에 갇혀 울고 있었어요. 비단 이불과 자수 병풍이 있는 방이었지만 산속의 초라한 움막보다 훨씬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서방님, 어머님,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책으로 가득한 서재에 갇혀 있었지만 그 어떤 글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산속에서 흙을 만지며 느꼈던 생동감이 그리웠어요. 마님은 안채 깊숙한 곳에 갇혔어요. 하인들이 지키고 서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마님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자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유와 자립을 배웠던 산속의 삶이 꿈처럼 느껴졌죠. 다시 이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집에 갇혀 지내야 한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마님은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굴복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마님은 대감마님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관아에 갈 일이 있습니다. 관아에? 무슨 일로? 대감마님은 의아해했어요. 그리고 의심했죠. 마님이 바깥일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지냈던 그 산 말입니다. 친정 땅 문서를 정리하러 가야 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마님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품속에는 대감마님도 모르는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었죠. 사실 마님은 수십 년 동안 대감마님의 은밀한 거래들을 지켜봐 왔어요. 관아의 아전들과 주고받은 뇌물 목록, 세금을 빼돌린 장부,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한 문서들. 모든 것을 몰래 복사해서 보관해 두었거든요. 이제야 이 문서들이 쓸모를 발하는 때가 왔구나. 마님은 관아로 향하면서 마음을 굳혔어요. 그날 오후 관아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님은 그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마님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김대감의 아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관아 앞에서 큰 비리를 폭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대감댁 마님이 이런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거든요. 마님은 품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냈어요. 이 문서들은 제 남편 김대감이 수십 년간 저질러온 비리의 증거들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관아의 이방 박 씨와 호방 최 씨에게 해마다 은백냥씩 뇌물을 주며 세금을 빼돌렸고 마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가난한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면서 관아 장부에는 정당한 매매로 기록하도록 조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거렸어요. 이런 구체적인 폭로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을 때도 조정에서 내려보낸 구휼미를 빼돌려 자신의 창고에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마님이 문서를 펼쳐 보이자 사람들이 더욱 분노했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날짜와 금액, 관련자들의 이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대감마님이 급히 달려왔어요. 노복들이 마님의 행동을 보고한 것이죠. 이 미친 계집이 무슨 짓을. 대감마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마님이 그런 문서들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김대감의 진짜 모습입니다. 마님이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백성의 피와 땀으로 모은 재물을 훔치고 관리들과 결탁해서 나라의 법을 어긴 도적입니다. 관아에서 급히 관리들이 나왔어요.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마님, 그 문서들을 관아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수령이 직접 나와서 물었어요. 네, 모든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마님은 당당하게 문서 뭉치를 관리에게 넘겼어요. 이 정신나간 계집이 제 재산을 노리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서 대감마님이 변명하려 했지만 문서들에는 그의 도장과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대감님, 이 문서들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들이 문서를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적힌 관아 사람들도 모두 조사해야겠습니다. 수령의 말에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서 몇몇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뇌물을 받았던 아전들이었거든요. 당장 김대감을 잡아들여라. 마님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결국 관아에서는 절차에 따라 두 사람을 모두 잡아들였어요. 대감마님은 횡령과 뇌물공여, 토지 강탈 혐의로, 마님은 기밀문서 유출과 공개적 폭로로 인한 소독약이 혐의로 말이죠. 아들과 며느리가 뒤늦게 달려와 마님을 부르며 울었지만 마님은 오히려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괜찮다. 이제야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구나. 아가야, 때로는 누군가가 용기를 내야 하는 법이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나 마찬가지야. 마님의 폭로로 인해 대감댁뿐만 아니라 관아의 여러 비리가 모두 드러났어요. 연루된 관리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갔고 온 고을이 뒤집어졌죠. 마님의 용기 있는 고발은 결국 대감과 자신을 함께 옥사로 끌고 가는 길이 되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쌓여온 부정과 부패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으니까요. 차디찬 감옥에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마님의 몸은 날로 약해져 갔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웠어요. 대감마님은 같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런 미친 짓만 하지 않았어도.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모두 이곳에서 마지막을 맞을 것 같으니까요. 조용히 인생을 돌아보시지요. 마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같이 감옥을 찾아와 어머니를 돌봤어요. 음식을 가져다 주고 따뜻한 옷을 전해주며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했죠. 어머님, 힘내세요. 곧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마님의 손을 잡고 위로했지만 마님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아가야, 나는 괜찮다. 오히려 이곳이 편안해. 어머님,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내가 가르쳐 준 것들을 잊지 말고 말이야. 어느 추운 겨울날 마님은 마지막 당부를 남겼어요. 얘들아, 우리가 지냈던 그 산으로 돌아가거라. 그곳이 너희가 있을 곳이야.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들이 울먹였지만 마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미 내 몫을 다했다. 이제 너희가 그 뜻을 이어가야 해. 마님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가야, 눈빛을 보니 너는 이제 진짜 강한 여자가 되었구나.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마라. 네, 어머님. 어머님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마님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였지만 얼굴만은 평화로웠어요. 대감마님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로 말이죠. 대감과 마님의 장례를 치른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서방님,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봅시다. 그래,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 보자. 두 사람은 어머니가 남긴 작은 재산으로 산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집을 다시 짓고 밭을 일구며 진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갔죠. 몇 년이 지나자 그들에게는 아이가 생겼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 아이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단다. 할머니처럼 생각하고 움직일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렇게 마님의 가르침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어요. 자유와 자립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인간다운 삶에 대한 깨달음이 계속 전해져 나갔죠. 마님의 죽음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녀가 뿌린 씨앗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산골짜기에는 여전히 맑은 물이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란 가족들은 언제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그녀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부귀와 권세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올곧은 뜻과 용기는 세대를 이어 살아남습니다. 마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집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가? 편안함과 안주함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날 용기가 있는가? 진정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님처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진짜 유산은 무엇인가? 빨리 얻고자 하면 이루지 못하고 탐욕으로 얻으려 하면 잃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